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0회 이론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수와 자본 총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이 주식 분할 했으니까 주식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이 한 주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에서 이 주식을 두 주로 분할했다고,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500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고 났더니 한 주에서 두 주로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나 자본의 총계는 한 주일 때도 1,000원, 두 주일 때도 1,000원 똑같죠. 그래서 자본에는 총계에는 변동이 없다. 1번은 맞았고요. 2번에 주식 배당 나왔어요. 기업이 주식 배당을 하고 나면 회계 처리가 차변이 2월 이익잉여금 자본을 줄이셔야 돼요. 이익잉여금 자본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대변의 자본금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자본금이 대변에 나와 있다는 소리는 주식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주식수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총자본은 여기가 불변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회사의 자본은 구성 요소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1번이 자본금, 2번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고 나면 5번째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 잉여금 계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이고 이 자본금 계정으로 이 항목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총 자본에는 불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라고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기 주식인데요. 자기 주식은 뭐냐? 우리 기업이 이미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기업으로 사들일 때 쓰는 게 자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리는 주식을 그냥 사온 거니까 우리 주식을 사온 거니까 주식 수량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총계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사왔다라는 거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은 우리 기업의 자본을 차감하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이게 자본의 증가가 일어난 거니까 회사의 총 자본에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맞았고요. 4번에 유상증자 했으니까 돈 받고 자본금을 찍어준 거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계속해서 주식수는 증가되고 자본도 증가되는 게 맞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고요? 2번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맞았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에 아니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빼고는 전부 다 일정 기간, 현금흐름표도 자본변동표도 모두 다 일정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시점을 기간으로 바꿔주면 잘 설명하는 게 되겠어요. 자, 3번 25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07년 1월 1일에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고요. 24년 12월 31일에 정액법 그러니까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원으로 감가상각을 했대요. 그래서 24년 말에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취득가액 누계액 그러면 결론은 장부가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장부가액은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25년 1월 1일 위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면서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리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뭐로 바꾼다고요? 연수합계법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회계의 변경 중에서 추정의 변경을 하는 거죠. 이때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고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용연수는 5년이 되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은 올해부터 단기부터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 되니까 정액법을 했었지만 단기부터 연수합계법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연수합계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드공가는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치드공가라는 것은 이 장부가액이 치드공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 그러니까 그냥 뒤에 버리고 1000만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900이 되겠어요.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내용연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내용연수의 합은 5년이다 이러면 1, 2, 3, 4, 5를 다 더하시면 15. 항상 그래서 5차년도를 다 분모는 15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사의 내용연수가 4년이다 이러면 10. 3년이면 6.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분모가 5번 다 15.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잔여 내용연수라고 했으니까 잔여 내용연수란 지금 회사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게 1차 년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5, 4, 3, 2, 1 이렇게 되니까 5번 남았죠. 5번. 그러면 5번 남았으니까 5.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감가상각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4번 남았으니까 4. 3차 년도는 어떻게 해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아하 내용연수는 이렇게 우리가 내용연수 할 연도랑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이렇게 거꾸로 역순이에요. 역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의 반대 5, 2의 반대 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차 연도니까 15 분모는 항상 5년이니까 15고요. 1차 연도니까 5 만약에 2차 연도면 4 3차 연도면 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900만원 곱하기 15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0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300만원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의 방법을 변경하는 추정의 변경에 적용을 해서 300만원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요 T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단기 매입은 단기 순매입액. 여기 보면 매입 할인, 매입 한줄,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매입 애누리가 없어서 안 써놓은 거고. 그래서 기초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시면 우리 회사의 매출원가가 계산된다. 이때 회사의 상품이 매출원가로 대체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을 때는 타 계정으로 해서 매출원가에 흘러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기초 재고가 8만원, 8만원 쓰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24만원인데 매입 마이너스 하시고 매입 할인 마이너스 하면 17만원 나오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25만원. 그쵸? 25만원. 그럼 대변도 25만원. 자, 그러면 기말 재고가 얼마냐? 5만원. 타 계정이 만원. 네, 이렇게 만원. 그러면 6만원을 빼시면 되겠어요. 25만원에서 6만원 빼면 25만원 나와야 되니까, 19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9만원이다. 네, 그 다음 문제.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했는데요. 일단은 충당부채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충당부채란 우리 기업의 부채가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발부채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부채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미래에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 하면 여러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발부채 하면 우리 회사의 소송 중인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요. 반드시 기업에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충당부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니까 이 자원의 유출이 가능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매우 높아야 돼요. 그냥 뭐 높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매우 높아야지만 충당부채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 인식 요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발부채는요. 여러분 아직 부채인지 불확실한 경우니까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다가 그냥 공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만 들어갔지만 맞아요. 최초의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시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시는 게 맞고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경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매우 높아야지만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고요? 네,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맞았고요. 자, 6번에 다음에 제시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와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을 냈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전력 요금은 기본 요금이 이렇게 따라가고요. 기본 요금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쓸 때마다 조업도가 늘어날 때마다 뭐가 총 요금이 늘어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게 준변동비. 전력 요금, 전기세 하시면 준변동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이렇게 3번과 같은 차트다. 네, 그래프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러 가실 땐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우리가 그래프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변동비, 그 다음에 요거는 준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이 밑에 7번에 다음 중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을 냈습니다. 가에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건 여기 보세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감소하는 건 뭐예요?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액이 증감한대요. 아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가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거. 뭐예요? 변동비. 그래서 이번에 요 2번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2번은 맞았고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우하향하는지 보세요. 아하,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조업도 대비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변동비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은 또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그래서 4번 맞았고요. 자, 전력비는 준변동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준고정비. 아, 벌써 여기서 틀렸죠? 네, 그래서 이 마도 틀렸고요. 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우리 변동비는 이렇게 조업도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지막에 있는 이 바도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결론은 나, 라, 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변동비예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우리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똑딱은 두 가지 종류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원가는 아래와 같고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대요. 직접 노무 원가는 이거죠. 자,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래요. 산업용 시계의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래요. 아하, 그러면 일단은 제조 간접비를 또 먼저 구하셔야 돼. 제조 간접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제조 간접비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물음이 뭐냐? 총 제조 원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물음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블록 계산식이에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물음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을 얘가 줬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배부율 계산하는 것.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에서 실제 총 배부 기준을 나누시면 되고요. 이때 위에서 구한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으로 곱하시면 된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총 제조 간접비가 250. 네, 200,50. 그리고 기준은 이거니까 직접 노비니까 이 직접 노비의 총 우리가 직접 노비는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부율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제조 간접비 총액은 250만 원 나누기 250만 원 나누기 그다음에 어떻게 총 배부 기준
직접 노후비의 총은 500만 원이잖아요. 네, 5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0.5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0.5 곱하기 여러분 요 3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배부 기준. 이거는 총 배부 기준. 이거는 실제 배부 기준. 그러면 300,50만 원 이렇게. 그러면 350만 원이 절반이니까 150에다가 250에다가 그럼 175만 원 되는 거죠. 100,75만 원. 네, 그러면 175만 원 구했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총 제조 원가는 605만 원이 되는 거다. 그쵸? 605만 원 구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가 배부할 때 배부 기준이 있었어요. 이 배부 기준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할 때는 인과관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를 잘 못 찾으니까 외워야 된답니다. 배부 기준을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를 우리가 배부 기준을 잡을 때는 직접 재료비로.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노후비는 직접 노후비 또는 직접 작업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고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 건물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는 건물의 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감가상각비 이러면 기계 가액이나 기계 작업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 작업시간으로. 전력비 하면 아까 전력 사용량, 가스비, 수도비도 우리 사용량으로 하시고요. 수선비는 수선 횟수 또는 수선 시간 이런 걸로 가시면 되겠죠. 이게 인과관계다. 원인과 결과관계로. 그러면 운반비 하시면요. 네. 운반거리 맞죠? 예, 원인과 결과. 간접 노후비 하니까 직접 노동시간 또는 직접 작업시간 맞았고요. 전력비 하면 전력 소모량, 소비량 또는 전기 사용량 맞았죠. 그러나 갑자기 기계 감가상각비 하는데 면적이 나오면 안 되죠. 면적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기계 작업시간이 나와야죠. 면적은 건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 9번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에 가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따른 물량 흐름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계시지만 먼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 완성도 수량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균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고 빼기 기초 완성도 수량을 하시면 이게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했었죠. 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기초의 차이니까 그쵸? 기초 완성품의 차이니까 완성도의 차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문제에서 물량의 흐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T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보니까 2000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0개를 넣겠습니다. 2000개. 그 다음에 착수가 8000개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도 10,000개가 돼야 되니까 완성품을 6000개를 줬네요. 그러면 결론은 10,000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4000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완성품 수량은 몇 개예요? 우리가 6000개. 그쵸? 6000개. 그 다음에 이 4000개에 37.5%가 나와야 되니까 계산기를 띄우면 4000개 곱하기 0.375 하시면 다시 해볼게요. 4000개 곱하기 0.375 네, 이렇게. 그럼 1500개. 그럼 여기 1500개 하면 7500개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거 또 가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 외우시고요. 물량의 흐름 파악하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1번 세법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냈습니다. 영세율은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 영세율은 상호주의예요. 상대 나라에서 우리가 영세를 해주면 해주고 거기서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고 하는 상호주의.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에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건 면세고요.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급 받겠죠. 영세율이니까. 3번 제하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맞았고요. 내국 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을 우리가 제외하시면 안 되죠. 포함하셔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그러면 국내에 해당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영세에 대한 거.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맞죠? 공급 시기는 인도예요. 대원칙이 인도주의. 맞습니다. 2번 제하를 단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그랬는데 대가의 각 부분으로 받기로 한 때는 언제냐? 장기 할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2번은 단기 할부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사업자가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렇죠. 세금 계산서가 발급하기 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의 원칙은 공급 시기지만 예외적으로 선발급이 3건 있고 후발급이 1건 있었다. 기억나시죠?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했으니까 선발급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4번 수탁자가 제하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네,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맞고요. 대신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 번호를 부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빼고는 다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은 문제가 다음 중 계속사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의 가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부가세에 대한 거는 원래 25년에 보시면 1기 과세기간 하시면 상반기 6개월을 말하고요. 2기 과세기간 하면 하반기 6개월이 2기 과세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로 이 6개월 중에 앞에 1월부터 3월을 예정기간 뒤에 4월부터 6월을 확정기간 2기의 예정기간 확정기간 이렇게 그럼 부가세 법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항상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이렇게 각자 해주시면 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랑 그 다음에 요 법인 중에서 약간 열악한 사업자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세법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 직전 과세기간에 그랬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여기 공급대가가 아니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뭐하는 사람? 미만하는 영세법인들은 개인 사업자랑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직접 고지서를 회사로 고지해 주는 거예요. 대신 6개월에 대한 거를 너희가 신고 납부해라 이런 뜻이고요. 개인처럼 직전 과세기간에 낸 거의 절반 2분의 1을 국가가 고지해 주고 그 다음 6개월에 대한 걸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그럼 2기로 치면 1기의 절반을 딱 국가가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24년도에 문제 보니까 1번에 24년 2기 예정 그랬어요. 그럼 24년 2기 예정이라는 건 여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거니까 요 6개월에 1억 5천 넘어갔나요?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하셔야죠. 1번은 틀렸고요. 그럼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25년 1기 25년에 1기 예정이면 이걸 말하네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면 이거 말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는 3억이니까 1억 5천이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또 뭐라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25년 2기 예정 그랬어요. 그럼 25년 2기 예정은 이거 맞죠?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이거잖아요. 1억 3천이네. 그럼 1억 5천이 안 넘었으니까 와 우리는 고지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지 대상은 25년 2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해볼게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26년 1기 옵니다. 26년 1기면 요거예요.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은 이거잖아요. 직전 과세 기간이 지금 1억 6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고하셔야 돼요. 1억 5천에 미달하는 법인 사업자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는데요. 요게 지급시기 의제인데 요게 한 이론에 4번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잘 보시면 회사가 아직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급한 것으로 간주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 급여를 아직 안 줬다라고 하시면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지할게. 12월분 급여는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지할게. 이렇게 12월 말, 그 다음에 2월 말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12월분 급여래요. 12월분 급여. 12월분 급여를 다음 달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맞죠? 12월 보니까 12월은 2월 말 맞았고요. 2번 7월분 급여 그랬어요. 7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했대요. 아, 그러면 12월로 봐야죠. 그러니까 맞았고요. 11월분 했으니까 11월도 12월 말이니까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했으니까 이것도 맞았죠. 자, 그런데 이제 4번은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이겠네요. 다 맞았으니까. 1월분 급여를 6월 30일까지 미지급했대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종합소득의 계산구조가 이렇게 돼요. 6가지의 소득 금액을 모두 다 더하시면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드디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되는 금액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의 나라의 소득세 6%에서 4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드디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고 세액 공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 맞고 그 다음에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주고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2가지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여기서 빠지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때 종합소득공제가 우리가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물적공제 배웠죠. 물적공제는 우리가 낸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따로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머지 3개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주택관련자금이 여기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요. 그리고 급박소득공제의 개인연금저축이랑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위에 가시면 개인연금 저축은요, 여러분 여기에 급박소득공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는 여기 따로 여기 국민연금보험료 여기 있죠. 신용카드도 급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주택 관련 자금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웠으면 약간 우리가 실기를 딱 펴가지고 이렇게 왼쪽은 우리가 소득공제예요. 실기에서 종합소득공제.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요때 보시면 여기 특별소득공제라고 보이시죠? 요때 보시면 여기 주택 관련 자금이 여기 있었거든요. 요거 보고 커닝하셔도 됐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 풀이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